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 한 통신장비 기업의 유럽지사 파견 근무자로 일하고 있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적기까지 무수히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지금껏 제 아내를 굳게 믿어왔고 또 그 믿음을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서 오히려 의심은 죄라고 여겼던 사람이죠. 하지만 사람은 단 한 번의 균열로 무너지는 존재라는 걸 저는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프랑크푸르트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의 글로벌 네트워크 전환 사업 때문에 유럽 지사에 상주하며 대형 프로젝트를 관리했죠. 현지 시차에 맞춰 움직이고 일주일에 4-5번씩은 독일 밖으로 출장을 나가야 했기에 사실상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출장 전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건 아픈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몇 해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뒤 오른쪽 팔과 다리에 가벼운 마비가 남으셨습니다. 회복 중이셨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몸이 예전 같진 않았죠. 아내 서진이가 그런 어머니를 직접 모시겠다고 나섰을 때 저는 너무 고마워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 회사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데 어머니 일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게 하고 싶진 않아. 내가 할게. 우리 어머니 아니야. 그 한마디가 그렇게 믿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몇 해 전까지 사이가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가졌던 적이 있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고 그때 아내는 크게 무너졌죠. 그 상실 이후 아내는 한동안 사람을 피했고 저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일일이 들여다보지 못했고 그게 또 아내에게 상처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어머니 간병 문제를 두고 대화를 나누던 중 아내가 스스로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했을 때 전 그게 우리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새로 시작하자.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출장 중에는 가능한 자주 연락하려 애썼습니다. 시차가 맞지 않아 밤늦게 전화를 걸면 아내는 피곤한 목소리로도 늘 제 전화를 받아줬고 화상통화에서는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웃음을 보이실 때도 있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모습, 식사를 하시는 모습, 아내가 옆에서 담요를 덮어주는 손짓까지 화면 속 그 모든 장면들이 저를 안심시켰고 또 죄책감을 덜어줬죠. 어머니께서 오늘은 밥을 반 공기나 드셨어. 낮엔 햇살이 좋아서 어머니 손잡고 정원 산책했어. 다행히 혈압도 괜찮고 밤에 푹 주무셨어. 아내는 문자와 이메일로 어머니의 상태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줬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어머니가 드신 반찬 종류까지 사진으로 보내줬죠. 그런 메시지들을 보고 있자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곤 했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버텼을까? 그런 문자를 아내에게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의 답장도 감동 그 자체였죠. 가족이잖아. 내가 아님 누가 해? 아내의 따뜻한 말을 가슴에 품고 저는 다시 업무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아주 오래 뒤에서야 깨닫게 됐죠. 출장 9개월째 무렵이었습니다. 독일 남부 쪽 파견 일정이 끝나고 프랑크푸르트 숙소로 복귀하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하더군요. 계절이 바뀌면서 해가 빨리 지고 도시는 바람이 부는 대로 가을빛으로 무르익어 가는데 이국의 저녁이 주는 고요함이 어쩐지 마음을 헛헛하게 만들었어요.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바로 받았죠. 화면 속 그녀의 머리는 좀 헝클어져 있었고 잔잔한 니트 차림에 다소 지친 표정이 보였어요. 평소에도 저녁엔 피곤하다고 했으니 그러려니 했죠. 어머니 깨어 계셔? 어머니 안방에서 이제 막 누우셨어. 통화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 조금 뒤 화면 속에 어머니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분홍빛 플란넬 잠옷에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계셨죠. 엄마, 누구? 어머니는 화면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찌푸리셨어요. 제 얼굴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 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 눈빛이 제가 알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멍하고 초점이 맞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엄마, 접니다, 승현이요. 그래, 우리 아들.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 불편해, 다 불편해. 아이고, 불편해서 어째요. 그래도 서진이가 잘 챙겨주잖아요.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울먹이시더라고요. 서진이 요즘 안 와. 안 와서 나는. 말끝이 흐려졌고 어머니의 시선이 흐트러지는데 그 순간 뭔가 가슴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셔요? 서진이가 항상 옆에 있잖아요. 어딜 안 왔다는 거예요? 화면 바깥에 있던 아내가 그제야 허둥지둥 나타났어요. 카메라를 다시 자기 쪽으로 돌리더니 당황한 얼굴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어머님이 요즘 좀 혼란스러우셔서 그래. 한번 헛소리 시작되면 이틀은 가. 요 며칠도 진정제 조절하고 있었거든. 아유, 어머니. 제가 맨날 같이 있었잖아요. 오늘도 같이 산책했는데. 그죠, 어머니? 아내가 웃으며 어머니 쪽을 바라봤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고 눈에 생기도 없었죠. 그 모습에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낮밤도 헷갈려 하셔. 오전에 있었던 일도 금방 까먹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치매는 아니래. 약이 바뀌었는데 그것 때문에 잠깐 그럴 수도 있다고 했어. 아, 그래? 그렇구나. 내가 괜한 걱정했네. 아니야,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내가 어머님 몸도 표정도 하루하루 다 세심하게 살피고 있으니까 승현 씨는 걱정 말고 그냥 일에 집중해요. 알았지? 저는 화면 속 아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믿음직한 한 집안의 큰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의 얼굴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이메일에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줄 남기고 다시 업무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넘겼죠. 영상통화로 어머니의 이상한 말을 들은 지 꼭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날은 출장이 없던 금요일 밤이었고 저는 조용히 집에서 밀린 정산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메일 알림이 땡 하고 울렸고 신용카드 자동결제 내역서가 날아왔습니다. 무심코 열어본 그 화면에 저는 손이 멈칫했죠. 제가 사용하는 카드는 독일 현지 법인과 연동된 별도 계좌였기 때문에 평소엔 이 공용 이메일로 내역이 들어오더라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이 이메일로 내역이 들어온다는 걸 모르는 듯 했죠. 그날은 이상하게도 지출 내역을 보고 싶더라고요. 쇼핑몰 18만 2천원, 약국 2만 5천원, 식료품 14만원. 뭐 그 정도야 병원 다니고 식사 준비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금액들이니까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스크롤을 더 내리다 보니 눈에 띄는 항목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티크 342만원, 스파 88만원, 프리미엄 와인 클럽 129만원, 에스터틱, 리프팅, 주름관리 115만원, 제주도 렌터카 27만원, 고급 호텔 숙박 스위트룸 1박 89만원. 이건 뭐지? 숙박? 제주도? 단순한 소비라고 보기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금액들이 줄지어 찍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건 절대 병간호를 하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스파, 와인클럽, 제주 렌터카, 호텔 스위트룸? 점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이 카드가 잘못 연결된 건가 싶어 계좌번호와 카드 끝자리까지 일일이 대조했지만 틀림없이 아내 명의로 발급된 생활비 공용카드였습니다. 언제 다녀왔던 거지? 왜 나한텐 말이 없었지? 어머니 상태가 안 좋다더니 이건 또 무슨...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렵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제 카드 명세서 봤는데 뭐야?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들려온 아내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태연했습니다. 아, 그거? 몰랐어? 어머님이 보내주신 거야? 나 혼자 다녀오라고. 뭐? 어머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맨날 집에만 있고 간병하느라 너무 고생 많다고 자기 대신 잠깐이라도 머리 식히고 오라면서 여행 가서 혼자 마음 좀 편하게 하라고.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어. 처음에 나도 못 가겠다고 했지. 근데 정말 보내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야? 승현 씨한테는 말 안 하겠다고도 하시고. 당신 부담 느끼지 말라고. 서진이의 말투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 안에 일말의 죄책감이나 조급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걸 막을 순 없었죠. 혼자 여행 다녀오라고 할 정도로 선뜻 말하고 혼자 계실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데. 부티크나 스파 이런 것도 다 어머님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하냐고 등 떠미셨다니까? 여자 입장에서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 솔직히 울 뻔했어. 친정엄마처럼 대해주셔서. 그래. 뭐 당신 고생하니까 그런 시간 필요하지. 잘했어. 그런데 그동안 어머닌 어떻게 지내셨어? 아내는 약간 짜증을 누르는 듯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1일 간병인 불렀어. 간병업체에 하루짜리 긴급지원 요청하면 요즘은 다 돼. 요금도 부담 안 되고 보험 처리도 되고. 내가 그 정도도 준비 안 했겠어? 저는 말문이 막혀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럴만도 하다 싶으면서도 어디서 이상한 껄끄러움이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도 사람인데 나도 숨 좀 쉬고 싶잖아. 계속 집안에 갇혀서 어머님 수발만 들고 있는데 그거 말 안 해도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하루쯤 바람 좀 쐬고 와도 되잖아. 안 그래? 그 말에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랑 갔냐고 묻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왔지만 입안에서 꾹 눌러 삼켰습니다. 아내는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꺼리는 성격이었고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며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더 이상 캐물을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뭐 어머니 재산이야 워낙 차고 넘치고 남아있으니 큰 문제될 건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또 다른 날, 그날도 새벽이었습니다. 독일 시각으로는 새벽 5시, 한국은 정오를 좀 넘긴 시간이었겠죠. 전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을 설쳤습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했고 이불이 축축하게 젖어 있더군요. 밖은 아직 새까만데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확 들어오자 그제야 정신이 좀 들었죠. 그때였습니다. 머리맡에 뒀던 핸드폰이 진동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번호는 어머니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죠. 어머니는 전화 사용이 익숙치 않아 늘 서진이의 도움을 받거나 영상통화도 서진이의 핸드폰으로 걸어왔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 그것도 이 시간에? 급히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승현아. 거칠게 쉰 목소리였습니다. 가까스로 숨을 쉬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요? 와라. 나 얼마 못 갈 것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엄마 무슨 말이야? 어디 아파? 지금 어디 계세요? 서진이 옆에 없어요? 몇 차례 더 물었지만 전화기 너머에선 끊어진 듯한 침묵만 이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서진이는 어디 갔고 어머니는 왜 저런 목소리를 낼까? 어떻게 혼자 전화를 거셨지? 그 손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원거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급히 회사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당장 다음날 새벽 비행기로 예약을 넣고 출장 중이던 동료들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부탁했죠. 평소라면 아무리 급해도 이틀은 걸릴 준비가 그날은 단 몇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급했죠.
서둘러 짐을 싸며 습관처럼 아내에게 연락을 남기려던 저는 이상한 직감에 휩싸여 아내에게 연락을 남기지 않고 곧장 출발했습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바랬습니다. 부디 아무 일 없기를, 내 불안이 내 직감이 틀렸기를.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잡아탄 건 오전 6시 무렵이었습니다. 비행 내내 한숨도 자지 못했던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오히려 눈은 이상하리만치 말똥말똥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온 한국을 느낄 새도 없이 저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짐가방을 마구 끌면서 아파트 입구로 달려갔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토록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죠.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내려선 층에서 현관 앞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거리 동안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연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취에 숨이 막혔습니다. 첫 냄새는 곰팡이, 그 다음은 상한 음식, 사람이 오래 씻지 않았을 때 풍기는 눅눅한 채취. 현관 바닥엔 신문이 너덧장 쌓여 있었고 슬리퍼는 뒤집힌 채 굴러다녔습니다. 어머니? 서진아? 나왔어! 서진아!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서둘러 안방문을 열자 거기 제 소중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얇은 요 하나 깔린 바닥에 그마저도 비틀어진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는 떡이 져 있었고 팔은 뼈만 남은 듯 말라 있었습니다. 몸에는 기저귀가 덧대어진 채 하루 이상은 바꾸지 않은 듯 보였어요. 그때 어머니가 눈을 뜨고 절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탁하고 초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엄마, 나야! 나 왔어! 마른 입술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이 안 와. 저는 손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벌벌 떨면서 119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아내에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보, 하루 잘 보내고 있지? 어머님은 식사 잘 비우시고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셔.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하루 이틀 집을 비운 꼴이 아니었는데 아내는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방안을 둘러보니 탁자 위엔 먹다 남은 컵라면이 썩은 김치와 함께 놓여 있더군요. 벽엔 작은 곰팡이 자국까지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엔 약봉투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말하길 심각한 탈수와 영양실조, 약물 과다 복용의 가능성, 그리고 정신적 쇠약 상태가 복합적으로 겹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 안쪽에서 피가 확 솟구치는 느낌,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치지 못하고 마구 날뛰는 듯한 고통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또 걸었죠. 무슨 말이든 들어야 했습니다. 너 어디야? 어머니 이렇게 해놓고 어디 갔어? 미쳤어? 아마도 제 메시지를 읽었으면서 그녀는 답을 보내지 않았고 저를 아예 차단해버렸더군요. 아무런 변명조차도 남기지 않고서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부터 그녀를 잡아내야겠다는 확신 하나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건 집안 홈캠 확인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10일치부터 확인했죠. 화면 속에 아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무른 시간은 단 3분. 간헐적으로 들어왔다 나가길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식사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옷도 갈아입혀주지 않았고 휠체어조차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니를 빤히 바라보다가 다시 나가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이걸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야? 침대 프레임 아래, 화장대 서랍, 서진이의 책상, 모든 서랍과 수납장을 닥치는 대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이성을 놓을까봐 두려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휩싸여 약 처방전, 의사 진단서 사본, 그리고 간병 서비스 1회 지원 영수증도 찾아냈습니다. 사람을 부른 날짜는 바로 서진이가 제주도 호텔 스위트룸에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아,
그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었구나. 아내는 정교하게 사기극을 벌인 것이었죠. 제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 어머니는 조용히 죽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지던 끝에 서류 봉투를 하나 발견한 건 그때였습니다. 거기엔 보험 설계서가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저희 어머니, 수익자는 아내 한서진, 사망 시 지급액 총 5억 5천만 원.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형처럼 따르던 대학 선배였고 사건 정리와 대응에 능한 사람이라 판단했습니다. 형, 나 와이프를 꼭 찾아야겠어. 찾아서 죽여놓고 싶을 정도야.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린 평온했지만 핸드폰을 움켜쥔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신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살 수 없는 집, 도저히 침대에 눕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고 저는 거실 탁자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내에게 걸었던 수십 통의 전화는 전부 부재 중이었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고 메신저에도 읽음 표시 하나 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사라졌죠. 그녀는 저희 어머니를 페인처럼 만든 채 어디론가 도망간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하나의 기억, 1일 간병인을 불렀다는 말, 제주도 호텔 숙박 명세가 찍힌 날과 정확히 겹치던 그 단 하루뿐이던 외부인의 흔적. 저는 곧장 간병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봐준 신현주 씨라는 이름의 간병인과 통화를 나눴죠. 제가 박씨 할머니 보호자인데요. 혹시 지난달 23일에 하루 동안 돌봐주셨던 분이 맞으실까요? 그 날짜,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날 어머니 상태는 어떠셨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하루만 뵌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식사는 하신 걸로 보이던가요? 약은 제대로 드신 것 같았나요?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날 집안 분위기나 아내와의 통화나 죄송한데요. 바빠서 끊겠습니다. 툭. 통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끝났습니다. 순간 의심이 솟구쳤습니다. 간병인도 아내와 한패 아닐까? 저는 곧장 업체에 다시 연락을 넣어 신현주 씨가 그만둔 지 한 달이 넘었다는 말을 듣고 더는 망설이지 않고 직접 만나자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답이 왔고 다음날 오후 근처 카페에서 신현주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한테 뭘 들으시려고요? 저는 하루 일한 사람입니다.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처참하게 방치된 방의 사진, 병원에서 찍은 탈수 상태, 영양실조 상태의 차트, 그리고 기저귀와 곰팡이, 약이 흩어진 바닥의 모습까지. 스크린을 밀며 보여주는 동안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땐 그러지 않으셨어요. 식사는 좀 부족했지만 상태가 저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어요. 약은 정리돼 있었고 제가 드리는 걸 거부하셔서 좀 당황했지만 그 정도면 혼자 계셔도 큰 문제는 아닐 거라 판단했는데 이게 대체... 기가 막힌 듯 한참을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던 신현주 씨가 갑자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한테 그랬어요,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사장님이 학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긴 시어머님이 안쓰럽고 딱해서 사장님 몰래 어머니를 보살핀다면서 울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어머니를 살리고 있는지 남편은 모른다. 돈만 보내고 어머니를 방치하면서 모질게 군다고. 심지어 어머니도 사장님을 무서워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 몇 번이고 정말 아내가 그렇게 말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말을 믿으셨어요? 믿었다기보단 그냥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어요. 옷도 정리 안 된 채로 눈물 고인 눈으로 절 붙들고 계속 어머니 얘기하면서 울고 또 울더라고요. 그걸 듣고 아무 의심도 안 하셨습니까? 한참 침묵하던 신현주 씨가 뜻밖의 진실을 말해준 건 그때였어요. 사실은요, 제가 좀 이상한 낌새는 느꼈어요. 그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낮에 한 통화 우연히 들었거든요. 사모님이 전화로 뭐라고 하시다가
그 사람 오늘도 연락 안 와. 뭐 어때? 나도 이제 숨 좀 쉬어야지. 뭐 우리 다음 주엔 어디 갈까? 그런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있는데도 스피커폰으로 당당하게 통화하던데 상대가 남자였어요. 저는 말을 잃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신현주 씨가 이어서 말하더라고요. 그땐 정말 사모님이 딱해 보였어요. 어머님 간병은 고되고 남편은 자기 어머니를 학대하는 폐륜아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였던 거예요. 제가 바보였죠. 그 모든 말이 거짓일 줄 몰랐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떨궜고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커피가 다 식도록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생각한 건 단 하나, 복수였습니다. 전 다음으로 어머니를 오래 봐주셨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약봉지를 싹 가져갔더니 의사가 놀라서 펄쩍 뛰더라고요. 어쩐지 우리 병원에 안 오시더라니. 이 많은 약을 어르신이 한 번에 먹으면요. 어머님 같은 노인의 경우 단기 기억력 저하, 판단력 장애, 심하면 환각이나 방향 감각 상실 같은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약들이 원래 어머니께 필요한 약이었나요? 아니죠. 큰일 날 소리. 이거 완전 작정하고 어르신 정신을 흐려놓으려고 한 거예요. 경찰 부르셨어요? 심장이 뚝 떨어진 기분이었죠.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제 어머니의 정신이 흐릿해졌던 이유가 단순한 노화나 병이 아니라 계획된 약물 투여 때문이었다니. 이렇게까지 했다니. 이 약 누가 처방했는지 알아내야 해요. 보통 이런 처방은 보호자 명의 대리 처방으로 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직계 가족이 환자가 진정이 안 된다, 잠을 못 자서 거칠어진다는 식으로 말하면 개인 의원에서는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약을 내주기도 하는데요. 아주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돼 있어서 대부분은 절대 들어주지 않는데 여긴 아름아름 약팔이를 하는 곳 같은데요.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은 정말이지 끝없는 고통뿐이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보험사 본사 분쟁센터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보험 설계서 사본은 어머니 명의의 사망보험이었습니다. 가입 시기, 서명, 보장 항목 모두 이상하리만치 깔끔했고 심지어 계약 설명서 수령 확인 항목에는 어머니의 지문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문이 불편하다고 늘 사인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혹시 이 지문 원본 확인 가능할까요? 네, 보험 가입 시 전산에 남은 스캔 원본이 있습니다. 출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찰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직원은 당황했지만 제가 사문서 위조 가능성을 언급하자 바로 법무 파트에 연결됐습니다. 잠시 뒤 계약 당시의 서명 캡처, 전화 녹취 일부까지 확보해 줄 수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저의 예상대로 녹취 속 설명 의무 통화는 아내의 목소리로 진행돼 있었습니다. 즉, 본인 동의 없이 아내가 계약자 대신 설명을 수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형사고소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보험 사기 혐의 등 적용 가능한 혐의들을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획범죄입니다. 사문서 위조, 약물 투약에 의한 상해 시도, 보험 사기 미수, 재산상 이득 목적의 간병 방치. 적용 가능한 혐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때는 제게 가족이잖아.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라고 말하던 사람이 지금은 어머니를, 한 인간을 조용히 말려 죽이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해왔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더군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잠든 어머니를 바라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난 영원히 이 진실을 모르고 살았겠지. 그 생각에 저는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절대로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요. 다행히도 병원에 계신 어머니는 서서히 기운을 되찾고 계셨습니다. 정신도 조금씩 맑아지셨고 며칠 전엔 저를 향해 흐릿하게나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난 그 애가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무섭게 변할 줄 몰랐어.
그 한마디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의 정체를 어머니도 알고 계셨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더군요. 여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린 의외로 덤덤했습니다. 어디 있었어? 입원했었어. 나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어. 정신과 입원 치료 받았었어. 당신 모르겠지만 나 요즘 너무 힘들었거든. 정신병원에? 응. 몰랐지? 나 우울증 약 먹었어. 불면증도 심했고 이러다 나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말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너무나도 익숙한 태도가 숨어 있더군요. 피해자 코스프레. 그건 그녀가 회사에서 실수했을 때, 가족들 모임에서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늘 자신을 방어할 때 쓰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어머니를 혼자 방에 방치해뒀다는 거야?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곧장 짜증 섞인 말투로 바뀌더군요. 아, 진짜 왜 이래?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입원했는지 진짜 몰라서 그래? 뭐 때문에? 당신 어머니 때문이잖아. 뭐? 나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당신 출장 다니면서 나한테 다 떠맡겨놓고 하루 종일 거동 못하시는 어머니 약 챙기고 씻기고 밥 먹이고. 내가 뭐 간병인이야? 하인이지 그냥.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아, 너 지금 어머니 상태 알아? 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병원에 입원해 계셔. 탈수에 영양실조, 약물 과다 복용, 방엔 곰팡이 피어 있었고 기저귀 며칠째 갈지도 않은 채였어. 힘들었으면 못한다고 말하면 돼. 내가 억지로 일을 떠넘긴 게 아니잖아. 당신이 하겠다고 했잖아. 지금 그게 변명이 된다 생각해? 침묵. 처음으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아, 여보, 회피하지 마. 사진 있어. 진료 기록 있어. CCTV도 다 봤어. 그리고 당신 간병인 썼었지? 그 사람한테 너 통화한 내용까지 다 들었어. 아이, 그 미친년이 진짜. 그 순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아, 됐어. 몰라. 아무튼 지금은 말할 기분 아니야. 정리되면 다시 연락할게. 끊지 마. 서진아, 여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아내와의 전화가 끝난 뒤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든 채 말도 숨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침착함 뒤에 감춰졌던 뾰족한 기색,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쏟아내는 불만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기까지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기다리고 이해해줄 이유가 없었죠. 아내가 증거를 없애고 발을 빼고 도망치기 전에 제 손으로도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어머니 병실 옆 간이 침대에 앉아 정리해둔 서류와 파일을 펼쳤습니다. 아내가 자주 드나들던 프리미엄 헬스클럽, 리셋 케어라는 이름의 에스테틱 샵, 그리고 제주도의 한 고급 호텔. 저는 카드 명세서를 다시 열고 한 곳 한 곳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3일 투숙자 중 한서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확인 불가입니다. 물론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어떤 곳도 흔쾌히 응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에서 나온 뒤 곧장 아내가 자주 드나들던 와인바로 향했습니다. 땡땡 셀렉션이라는 이름의 멤버십 바였죠.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보안사항이라며 말을 흐렸지만 제 태도가 심상치 않아 보였는지 곧장 매니저가 나타났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관계십니까? 남편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내의 메시지, 카드 내역, 병원 입원 기록까지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매니저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제가 딱 했는지 슬쩍 정보를 흘려주더라고요. 한 분 더 동행하셨습니다.
남성 고객이었고 자주 오셨던 분은 아니었지만 꽤 친밀해 보였던 건 기억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민사상 재산분할 중지 가처분 신청과 한서진 명의의 모든 금융자산의 입출금 정지 요청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할지를 고민하던 찰나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돈줄이 막힌 아내일 거라 짐작한 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다시 들려온 아내의 목소리. 조금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차분함을 가장한 방어적인 음색이었습니다. 서준아, 지금 어디야? 제주도야. 잠깐 쉬고 있어. 제가 돈줄을 틀어쥐어서 급박할 텐데도 아내는 시치미를 뚝대고 있더군요. 아니면 아내에게 돈을 주는 다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겠죠. 서준아, 지금 혼자야? 그게 중요해? 아내는 좀 동요하는 것 같더군요. 한서진, 내가 모를 것 같아? 당신 지금 도피 중이잖아. 나랑 장난해? 정신병원? 입원 치료? 헛소리 하지 마. 당신 지금 돈줄 막히고 급하잖아. 그 와중에 시치민 떼야겠고, 아니야? 전국을 찔린 아내는 또 한 번 돌변했습니다. 적당히 좀 해. 당신이 뭐 경찰이야? 판검사야? 뭐? 당신이 뭘 알겠어. 당신은 유럽 출장 간다며 집 나가더니 전화만 툭툭. 내가 혼자 하루에 몇 번을 침대 시트 갈았는지 알아? 당신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 지르면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그게 당신이 어머니한테 약 먹인 이유야? 당신 보험금 노린 거잖아. 아니야?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한 사람의 호흡이었습니다. 정신과 약 처방은? 병원 진단서 위조한 건? 당신 이름으로 어머니 보험 가입하고 수익자 지정하고 서명 대신 지문 도용하고 그거 전부 당신 혼자 한 거야? 그때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서진씨, 그냥 끊어. 얼른. 그리고 전화는 뚝 끊어져 버렸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빨리 움직였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서류를 바탕으로 변호사에게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상의했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부동산 1건, 예금 2건, CMA 계좌 1건, 주식 1건, 펀드형 보험 1건, 총 6건의 금융정보가 조회됐고 그중 3건에 대해 직접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제 명의의 카드뿐만 아니라 부부 명의의 그 어떤 자금도 아내는 손댈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형사 대응입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 제출용 고소장을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박미자는 현재 입원 중이며 진료기록상 탈수, 영양실조, 약물 과다 복용 소견이 확인됨. 피고소인 한서진은 고의로 약물을 조달하고 투여 가능성을 높임. 보험 가입 당시 피보험자 동의 절차가 없었으며 서명 위조 및 지문 무단 사용 정황이 존재. 카드 명세서 및 위치 기록으로 아내가 간병 중 이탈한 사실 명백. 보험금 청구 시도가 있었는지는 확인 중이며 시도가 있었다면 보험금 편취 목적의 상해 유도로 해석 가능. 고소장은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미수, 그리고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구성됐습니다. 의도적인 신체 가능 저하를 유도한 범죄라는 정황이 충분했기에 경찰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관과의 1차 면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게 라고 얘기하자 메시지를 보내왔죠. 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을 준비 돼 있어.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얼굴 봐야겠어. 네가 정리한 대로 나도 내 방식대로 정리할 거야. 서울 시내 한적한 카페 구석진 자리. 사람이 드문 평일 오전이었고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늦게 나타났습니다. 긴 머리를 질끈 묶고 선글라스를 벗은 얼굴은 살이 빠졌고 화장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마주 앉자마자 무섭게 따지더라고요. 벌써 경찰에 갔어? 내 이야기 듣지도 않고?
내 숨통 조이면서 용서를 빌라고? 한서진, 무슨 말을 해도 결국 핵심은 네가 바람나서 어머니 재산 해먹고 도망치려고 했다는 거야. 알아? 심지어 넌 똑똑하지도 못해서 증거도 여기저기 다 남겨놨지. 내가 널 부른 건 마지막 기회라도 줘보려고 했던 거였어. 근데 그냥 여기까지다. 너랑 난 그만하자. 저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인 아내는 말이 없더군요. 저는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그 남자의 정체를 알아낼 차례였죠. 아내의 통화 내역, 메시지 캡처, DM 리스트, 그중 반복적으로 등장하던 이름이 있었어요. 준호. 성은 없고 저장명도 단순한 이모티콘과 하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설 정보 탐문 업체에 의뢰하니 금방 알아내더라고요. 며칠 후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종로구 호스트바 직원입니다. 뭐 한땐 잘 나갔다고 하는데 최근엔 업소를 몇 군데 전전하는 중이네요. 그냥 동네 양아치예요. 전화기를 든 채 저는 한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허탈해지더라고요.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남자인가 했는데 그냥 유흥업소 직원일 뿐이었으니까요. 고작 그런 놈 때문에 그 남자의 몇 마디에 넘어가서 어머니를 그 지경으로 만들었나 생각하니 진심으로 맥이 딱 풀렸습니다. 갑자기 그냥 다 놔버리고 싶더라고요. 화가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탈하고 공허하고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만날 거면 제대로 된 놈에게나 넘어가던가. 유흥업소 직원과 눈이 맞았던 거라니.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죠. 내키지 않았지만 저는 이 남자를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정보업체를 통해 확인된 남자의 근무지는 종로의 오래된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나타났죠. 나이 30 중반쯤, 눈매가 웃는 듯 올라가 있었고 어설프게 어울리지도 않는 명품 벨트를 찼더군요. 셔츠는 가슴 중간까지 풀어헤치고 느글느글 느끼한 녀석이었어요. 저는 더 말도 섞고 싶지 않아서 곧장 서류부터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당황한 눈으로 문서를 내려다봤고 읽는 둥 마는 둥 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왜 저한테 이런 걸... 한서진, 당신 내 와이프랑 몇 달째 만나고 있죠? 보험 사기 공모 혐의, 간병 방치 유도 정황, 사문서 위조 공범 의심 정황까지 같이 손잡고 감옥 갈 겁니까? 아니 잠깐만요. 저 그런 거 모릅니다. 진짜로. 전 그냥 손님이었어요. 그 여자분이 자주 오셔서 좀 잘해준 것 뿐이에요. 제가 뭘 알겠어요. 보험이니 뭐니 그런 거 진짜 몰라요. 그의 말은 일관성이 없었고 눈빛은 계속 주변을 살피며 갈피를 잃고 있었습니다. 자주 만났죠. 호텔도 식당도 와인바도 다 당신이 동행했잖아요. 그게 잘해준 것뿐이에요? 그분이 좀 감정이입을 많이 하셔서요. 아니 그냥 손님이라니까요, 형님.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가 어떻게 말려요. 그냥 위로 정도 해드리려고 했던 거지. 그 위로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내 어머니가요. 그는 그제야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하고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손을 모은 채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손 뗄게요. 안 그래도 좀 힘들었어요. 하도 들러붙어서. 그 여자분 요즘 저한테도 연락 자주 안 옵니다. 계속 술 마시고 울고 그러다 그냥 연락 끊겼어요. 진짜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버림받은 걸 생각하니 시원하면서도 내심 내 신세가 초라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날 밤 새벽 1시를 넘긴 시각, 아내가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원하는 게 이거였냐며 폭언을 퍼붓기도 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한참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고 화도 나지 않았죠. 그저 다시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길 바랐을 뿐입니다. 경찰서 조사 일정은 일주일 뒤로 정해졌습니다.
그날을 앞두고 저는 병원 침대에 누운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직도 마른 손등엔 파란 핏줄이 얇게 솟아 있었고 주름진 손가락은 천천히 제 손을 감싸셨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내가 서진이 혼내줄게. 응, 꼭 해. 어머니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이터 싸움조차 꾸중하시던 어머니가 오죽하셨으면 꼭 혼내주라 대답하셨을까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이 복수를 시작해도 된다는 허락이었죠. 첫 번째, 서울 중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고소장 접수 후 일주일 만에 한서진에게 정식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혐의는 총 3가지,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미수, 특수상해 미수였죠. 수사관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니 CCTV, 병원 소견서, 간병인 진술이 핵심이 될 겁니다. 하지만 구성 요건은 충분해 보입니다. 사기 목적이 있었다면 미수만으로도 중형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응징, 금융기관 보고 및 보험 무효화 심사. 보험사는 수익자 지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계약을 즉시 보류 조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내는 5억 5천만 원의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고 보장성 보험으로 인한 이득은 1원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보험 설계사 또한 처벌을 받게 됐죠. 세 번째, 불륜남과의 절연 확인. 그녀는 다시는 그 남자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정보업체를 통해 그 이후의 연락 내역을 추적해본 결과 더 이상 메시지, 통화 시도 모두 없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르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정에서 다시 만났죠. 조사 당일,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아무런 메이크업도 없이 경찰서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여자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죠. 정말 말 그대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술서와 자료를 그대로 수사관에게 넘겼고 의자에 조용히 앉아 그녀가 조서를 받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그녀는 범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출국 정지 조치가 내려졌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법원 등기 우편이 배달됐습니다. 한서진에 대한 경찰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보험사, 병원, 카드사, 간병업체, 변호사 쪽에서 제출한 자료가 결정적이었고 서류 위조와 약물 방치 부분은 상해 미수로 검찰 송치 의견이 붙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목끝까지 덮고 오랜만에 진짜 잠을 잤습니다. 어머니 병실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다 깨는 습관, 새벽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버릇, 고소장 내용을 밤마다 다시 읽던 조급함도 그날 이후로 조금씩 사라졌죠. 어머니는 그 사이 조금 더 회복하셨습니다. 식사를 혼자 하시기 시작했고 제 이름을 명확히 부르시는 날도 생겼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아가지만 정신은 아주 천천히 올라오는 중입니다. 이건 오랜 시간의 결과일 겁니다. 라더군요. 완전한 건강을 되찾을 순 없겠지만 스스로 수저를 드시고 작은 단어로 저와 대화를 이어가시는 모습만으로도 저는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는 진행 중이고 법적 처벌이 나올 때까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절차에 감정을 소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는 화도 나지 않았고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과 관련된 시간만큼은 나에게서 멈춰 있길 바랬죠. 저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는 견디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제2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시는 대로 저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경기도 근교에 공기 맑고 병원과도 적당히 가까운 마당 딸린 단층집을 마련했죠.
못난 아들 때문에 고생하신 어머니를 위해 아침마다 뜨뜻한 밥상을 차려내고 텃밭도 가꾸며 조용히 삽니다. 사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털어놔야 하나, 이런 일 겪었다고 말하면 믿어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지인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어머니를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시간을 견디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감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가족을 믿었다가 배신당했고 그로 인해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다쳤다는 생각에 오래 자책했지만 그래도 나는 피해자였습니다. 철석같이 속인 사람이 악랄한 것이니까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남은 시간은 지난 일을 흘려보내고 행복으로 채우세요. 지금까지 어느 평범한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